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어, 세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세포막, 세포막이 엄청 중요하다. 왜 중요한? 첫 번째로 인지질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지방 중에서 나쁜 지방은 트랜스 지방밖에 없어요. 보통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되고, 포화지방산을 먹으면은, 혈관이 막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포 차원에서 보면은, 지방이 모자라면은 세포막이 형성이 안 됩니다. 세포막의 역할을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세포 소통하는 거죠. 각 세포 간에 세포는 전부 다 신호를 받고 움직여요. 어떤 신호가 와야 증식을 하거나 무슨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에서 세포의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이 거기서 일어난다.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세포막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도 사실은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어떤 물질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래서 세포막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세포막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은 세포 외에는 없다. 세포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다시 표현한다면은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세포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래서 세포막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이 중요하고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오늘은 세포핵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공부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안에 존재하는 구성물들을 다 분류하면 25가지가 되는데 그렇게 다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포막, 세포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야. 세포핵은 이 안에 가운데 있는 게 세포핵이에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DNA.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염색체라고도 하고, 그 DNA는 원본이에요. 우리 생명 지도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많은 내용을 가진 생명 지도냐 하면은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의 정보가 우리 몸 전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은 것이 바로 DNA. 그러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60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60쪽의 세포 중에서 약 30쪽의 절반 정도는 핵이 없는 세포예요. 그게 바로 음,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나머지 핵이 있는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핵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핵 안에 사람 전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똑같은 정보를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핵이에요. 그게 DNA 본질이에요.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풀어서 그것이 그 풀어낸 그 정보를 가지고 RNA가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NA가 있으면은 이것은 DNA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원본 정보니까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DNA 본질은 DNA 책임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병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원본 정보인데 이 원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자 하면은 여기에 염기들이 다 붙어가지고 툭 떨어져 나와요. 붙었다가 떨어져 나오면은 그것을 복사한 게 되는 거죠. 그걸 전사라고 해요, 전사. 핵산이 이렇게 툭툭, 그러니까 DNA 두 줄기니까 두 가닥을 이렇게 벌려서 여기 염기들이
그 순서대로 탁 붙다가 이게 툭 떨어져 나와요. 그것을 RNA라고 해요. 그것을 메신저 RNA, 그래서 mRNA라고 해요. 그럼 그 RNA가 바깥으로 나와요. 핵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mRNA가 아미노산을 그 순서대로 조합을 해요. 그 순서대로 조합을 하면은 그것이 생명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명 물질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생명 물질이 작용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화를 하려고 해도 생명 물질이 나와서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화액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바로 세포가 DNA 원본 내용을 전사해서 그것이 RNA라고 그랬죠. RNA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아미노산을 붙인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것, 예외가 없어요. 모든 생명 물질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DNA, 그 다음에 RNA,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 물질의 본질이에요.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식으로 붙였느냐에 따라서 그게 세로토닌이 되기도 하고, 뭐 도파민이 되기도 하고, 멜라토닌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소화액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모든 생명 물질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DNA 정보, RNA가 전사, 그다음에 아미노산을 조합, DNA 정보, DNA 원본 정보. 그걸 그대로 카피한 게 RNA. RNA의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조합한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것이 생명물질이에요. 세포막에서 봤던 막 단백질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핵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바로 원본 정보를 잘 저장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이 잘 벌어져 가지고 여기에 핵산이 붙어야 되죠. 핵산은 뭐냐 하면은 DNA와 RNA의 분자예요. 핵산이 모여져서 DNA가 되고 핵산이 모여서 RNA가 돼요. DNA하고 RNA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아미노산이 없네? DNA 뭔가, DNA 원본이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카피해 나온 게 RNA다. 그 다음에 RNA는 무슨 일을 하냐면, 아미노산을 자기가 카피한 그 원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물질이다. 그래서 DNA, RNA의 원재료가 핵산이고, 그 다음에 핵도 세포와 마찬가지로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핵막으로 돼 있는데 인지질 이중막이 또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인지질이 네 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공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물질이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 핵에는 이런 모양의 핵공이 있어요. 핵공. 이 핵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DNA를 카피하는 게 RNA라고 그랬잖아요. 그 카피를 하나 잘못하면 바로 병이 와요. 바로 병이 돼요. 이 순서가 한두 개만 틀려도 바로 병이 돼요. 암이 되기도 하고, 뭐, 이 희한한 병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모든 유전자와 연관된 모든 병은, 이 순서가 잘못되면 그래요. 그래서 핵공에서 이 나올 때 여기서 검사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해서 핵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세포가 암이 걸리면은 이 암세포가 DNA를 끌고 핵공으로 가요. 그럼 여기 핵공에서 그걸 고쳐요. 그런 논문이 새로 나왔나 봐요.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핵공은, 어,
RNA가 제대로 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원래 규칙대로 만들어지는지를 검사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몸속에 세포는 필요가 어마어마하게 적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밀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음, 네. 그래서 DNA, RNA, 핵산, 이중핵막. 여기 보면은 세포막이 원래 이게 인지질 이중막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본 기억나죠? 인지질 이중막인데 핵은 또 이게 또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 전체에도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고 이 안에는 인지질 이중막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를 쭉 풀면은 이런 모양으로 DNA가 형성돼 있어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게 쭉 늘어져 있다가 만일에 핵 분열을 하려 그러면 이 세포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세포가 계속 늘어나야 되죠. 안 늘어나면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세포 하나에서 우리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포는 늘어나고 어느 순간 되면 또 소멸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이 또 늘어나고 또 소멸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분열을 해서 증식을 하는데 증식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다 바뀌어요. 이런 모양으로 서로 엉키게 돼요. 음. 자, 그래서 이것을 세포핵이라고 하고 이것을 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체는 평소에는 이렇게 쭉 풀려져 있어요. 그것을 풀려져 있는 것을 염색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이것을 핵산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어, 힐슨 엑슨 인트로는 다음에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염색체죠. 평소에는 이런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분열할 때만 있다 그랬죠. 평소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는데 쭉 풀어서 끝까지 풀어보면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이중나선인데 핵산이 각자의 핵산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핵산의 종류가 겨우 4개밖에 안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그러는데 겨우 핵산은 4개밖에 안 돼요. 4개 외에는 없어요. 그 핵산의 이름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해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는 뭐 자작기가 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 보면은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연결이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틀어지면은 변이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짝이 안 맞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는데 그것은 원본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어떤 원본 정보냐? 우리 몸 전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 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엄청 많겠죠? 숫자가 자그마치 60, 남자는 63억 개. 이 핵산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63억 개, 여자는 64억 개가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가 많아요. 그래서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핵산에 붙어 있는 염기의 이름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조를 다시 한번 봐요.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세한 구조예요.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시를 해놨을까요? 예, 동글동글한 거, 이거 하나하나가, 여기 하나하나가 전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래서 우리 몸은 원본 정보가 결국은 원자예요, 원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래서 몸을 알려면은 몸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것을 결국은 파고 들어가서 알아야만 됩니다. 됩니다. 별로 이거 알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알면은 생명의 신비가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 물리학으로 가야만 좀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돼 있다. DNA가. 자, 그 다음에 이 핵 속에, 이 속에 DNA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RNA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핵산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붙어갖고 떨어져 나온 게 RNA니까 핵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려면은 전부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특히 그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모여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혼자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치 남자 혼자 못 살듯이 여자 혼자 못 살듯이 여자 혼자 사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 혼자 못 살듯이 사실 우주를 보면 그래요. 혼자 존재를 못해요. 전자도 혼자 존재를 못해요. 항상 쌍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존재하려면 항상 전자를 또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핵 속에는 핵산뿐만 아니라 전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간에 그냥 DNA가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존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상해요,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막 붙었다 뗐다 막 떨어졌다가 이렇게 뭘 또 복사했다가 막 그래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요. 활성산소는 뭐예요? 인류의 적이죠. 활성산소가 있으면 변이가 돼가지고 암이 되기도 하고, 뭐 사람이 아무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 속에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 그것을 카탈레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카탈레이저 사진이에요.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핵 속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산화 얘기를 많이 하죠. 항산화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세포가 하는 역할을 무슨 약을 넣어갖고 대신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영양제 그다 쓸데없는 짓이다. 영양제 뭐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포가 튼튼하게 하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공부가 이제 다 끝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거 하나요? 어떻게 하면 세포를 건강하게 할까? 세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곧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곧 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 핵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NA가 어떻게 이렇게 쭉 벌어져 가지고 RNA로 전사돼 가지고 나와서 아미노산으로 결합해 갖고 뭐 생명물질을 만들고 사실 세포 해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생명물질을 만드는 일.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래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핵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도 인류가 여기에 주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현재 인류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보면서
대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어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대사. 아, 에너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몸속에는. 그런데 겨우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한 그릇, 국 먹고, 뭐 채소 먹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수많은 생명물질, 약 20만 종류의 생명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비밀을 풀다가 미토콘드리아를 알게 되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면서 우리 몸의 그 놀라운 신비를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적으로 우리 몸은, 대개 이제 소년기 때에는 70%가 물로 돼 있죠. 우리 몸 전체에서. 나이가 들어 60대가 되면 한 50%가 물이에요. 그렇죠? 이 물을 다 빼고 났을 때, 그 몸의 절반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우리 몸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세포 하나에 보통 300개에서 1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세포 하나 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요. 깜짝 놀래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을 보면은 놀랍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어쨌든 우리 몸속에 엄청 많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또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은 특히 암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암 환자들의 암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만 정상으로 바꿔주면은 암이 싹 정상세포가 돼버려요. 거꾸로 정상세포인데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바꾸니까 이 세포 자체가 암세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와, 이 우리 세포의 주인은 핵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세포 공생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핵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DNA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도 DNA가 있어요. 그럼 뭐야? 누가 주인인 거야, 세포에서? 세포에서 숫자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은데 걔네들이 각자가 다 DNA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본인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핵에서 DNA를 전부 그 핵으로 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DNA를 전부 핵으로 다 줘버리고 미토콘드리아는 핵을 조금만 갖고 있어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있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세포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별로 생각 못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까 핵도 인지질 이중막이 두 겹으로 돼 있었죠. 두 겹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지질 이중막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의 걸 외막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내막이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숫자가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다음에 자기 유전자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내막과 위막이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기 전에 광합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광합성이 뭐냐 하면은, 음, 광합성이 뭐냐 하면은, 음, 모든 식물 엽록소에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장치가 있는데 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와요. 그럼 햇빛 중에서 두 군데에서 햇빛을 받아요. 두 군데에서 하나는 이 700이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빛이 이제 파장이 있잖아요. 700 나노미터짜리 빛만 받아들여요. 여기를 680이라고 돼 있어요. 680 나노미터의 빛을 받아들여요. 신비하게도 식물은 빛을 두 가지 종류만 이렇게 받아들여요.
조금 의심이 들어요. 그것만 받아들일까? 음, 보통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35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680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은 주로 붉은색 빛이에요. 붉은색 빛. 예, 어쨌든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680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전사기를 만들 거거든요. 전사기.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약에 있는 빛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양전류이나 신부원열기에 넣는 그런 전사기를 이제 올해 말까지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어떤 빛을 쏘아줘야 되느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광유전학이라고 해요. 옵토제너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이 이 680 나노미터와 700 나노미터예요. 이 빛을 전사해서 써야 돼요. 자, 어쨌든 식물은 빛을 받아들여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물을 끌어들여서 물에서 전자를 뺏어와요. 전자를.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갖고 거기서 탄소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빛을 어디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광속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으려면 여기 보면은 안테나 색소가 있어요. 빛을 탁 받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요. 탁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E-라고 돼 있죠. 전자예요, 전자. 전자에다 이걸 탁 담아야 돼요. 전자는 원래 빛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제가 전사기를 만들면은 제가 요즘 막 전사기 생각밖에 안 해갖고 맨날 전사기를 해요. 맨날 아무튼 약이 갖고 있는 그 빛을 전자에 담아야 돼요. 식물이 그렇게 해요. 놀랍게도 빛을 받아들이면은 전자에다가 담아요. 이거는 680 나노미터 파장의 붉은색 파장의 빛을 전자에 담아요. 여기서는 또 700 나노미터의 빛을 전자에 또 담아요. 그럼 전자에 담으면 전자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전자만 놔두면 그냥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전자를 붙드는 것을 탄소가 붙들게 해요. 탄소가 전자를 붙들게 해요. 그러면은 어, 빛이 가득 담긴 그것을 이제 흥분됨이라고 표현을 해요. 빛이 가득한 전자를 탄소가 이렇게 담아서 여기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기억하세요. 이 탄수화물이 모든 생명체의 근본 물질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C6H12O6 맞나요? C6H12O6 탄소 6개를 가지고 전자를 탁 붙드는 게 바로 탄수화물인데 본질은 뭐냐? 그 전자에 빛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빛을. 그럼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궁금하시는 그래? 그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모든 생명의 근본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빛은 또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광합성이에요. 모든 생명체의 근본 물질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비타민, 뭐, 아미노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전부 식물이 만드는 거 그대로 흉내낸 거고 식물이 하는 일은 빛을 담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현상은 식물이 이렇게 담은 빛에서 시작돼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로 돌아가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미토콘드리아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은 자, 다시 기억해 보세요. 세포 속에 300개 내게 1000개가 있고, 우리 몸 전체 물을 뺀 나머지 절반이 미토콘드리아라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소통 역할을 해요. 어떤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 오늘은 너 어떻게 할 거, 뭐 할 거야? 뭐, 나는 지금 어때? 내가 부족한 게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게 있니? 뭘 좀 보내줘. 이런 거. 수많은 세포들이 늘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데, 소통의 기본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알려진 지가 몇 년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사이의 소통. 물론 소통을 하려면 어떤 물질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물질을. 그래서 물질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에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우리가 먹는 물, 대부분 우리가 먹는 물에 뭐가 있냐면은 나노플라스틱이 있어요. 나노플라스틱. 어, 예외 없이 우리는 현대인들은 나노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먹는데 일부 배출도 되겠죠. 근데 이 나노플라스틱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노플라스틱을 안 먹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수병에도 나노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수돗물에도 많이 있어요. 수돗물은 조금 적긴 하죠. 수돗물에도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노플라스틱이 없는, 물을 마실 때 그게 나노플라스틱이 없는 데를 가야 돼요. 어딜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 없을까요? 예, 엘립 마을에는 없겠죠. 근데 그 걱정이에요. 앞으로는 지하수에도 나노 플라스틱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게 사실은, 환경학자들에서 굉장히 큰 주제이고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잘 흘러다가 배출되면 괜찮은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큰 문제다. 자, 이거는,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소통하는 거. 소통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 세포가 병이 들었다. 병이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조직이 망가지잖아요. 그 구조물이. 병이 들었다. 또는 너무 산화가 됐다. 너무 산성화됐다. 산성화됐다는 것은 양성자 농도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또는 변이가 되었고 암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 자살을 결정해요. 세포 자살. 그것을 에이포토시스라고 해요. 세포 자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스스로 소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이게 소통이 잘 됐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 하면은 각 세포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해요. 자, 이 그림은, 우리 박문호 선생님 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개를 이거하고 제가 따로 다시 그린 거예요. 박문호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딱 보면 어이구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잘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제가 맨날 강의 준비할 때마다 이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으면서 한 장에 딱 그려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이걸 써요.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 포도당이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탄수화물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광합성, 빛을 전자에 담아서 빛이 가득 찬 전자를 탄소가 붙들어 갖고 만드는 물질이 탄수화물, 녹말이 녹말. 그것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을 포도당이라고 해요.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탄수화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거 패티 애시드는 지방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아미노 애시드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포도당은 피루부산이 돼요. 피루부산, 여기 써놨습니다. 포도당은 피루부산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이 돼요. 지방산이 되고, 단백질은 분해가 되면 그게 아미노산이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피루부산이든, 포도당이 변한 피루부산이든, 지방산이든, 아미노산이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전부 그대로 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갈 때는 아세틸코엔자임 A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동일한 물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는다. 음식을 먹건 영양제를 먹건 약을 먹건 무엇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다 분해돼 가지고 가장 작은 그 단위로 다시 분해돼 갖고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을 먹으면 그 아미노산 약이 많이 있잖아요. 아미노산을 먹으면은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내 몸의 아미노산으로 새로 재편성이 된다. 첫 번째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포도당으로 된 피루부산,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은 들어가서 한 가지로 바뀐다. 한 가지로. 아세틸코엔, 엔자임 A로 바뀐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뭘 더 먹어야 되고,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따지는데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고플 때 배부르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가능하면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좋아요. 다만 가공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서 가공 안 된 거, 천연 농산물을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산소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산소가 없을 때에는 탄수화물이 다른 경로로 가요. 산소가 없을 때 가는 경로. 이것을 젖산 경로라고 해요. 젖산. 그러니까, 음, 자, 우선 미토콘드리아 지금 크게 하나는 소통, 그 다음에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어, 이 세 가지 종류의, 산이 들어가서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뀐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를 전부 한글로 풀어 쓸 수가 없어요. 한글로 풀어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이 그림은 정말로 잘 보관을 해놓으세요.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될 그림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가 보면 아세틸코 엔자임 A라고 써 있어요. 이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건 전부 다 들어가서 분해돼 가지고 아세틸코 엔자임 A가 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의 원천이 뭐냐?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원천이 뭐냐? 빛을 담은 전자. 그걸 붙드는 거예요. 자, 아세틸코엔자임 A가 이거를 TCA 회로라고 하는데 TCA 회로로 들어가면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이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20가지 이거 다 원래는 다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 기억하지 마세요. 얼마나 쉬워요? 전 누가 어렵다 그러면 막 경기가 나요. 경기를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분해되어갖고 아세틸코엔자임 A로 들어가는데 딱, 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결국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는, 여기 보면 퓨린이라고, 이건 피리민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핵산이 되는 거예요.
핵산이 뭐예요? DNA도 핵산으로 돼 있고 RNA도 핵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의 원재료를 얘가 다 만들어요, 얘가. DNA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DNA 고장나면 전부 무조건 병이 오는 거잖아요. DNA의 근본 재료인 핵산을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데 뭘로 만드느냐?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몸을 치료할 때 보면 막 음식이 안 받아서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더라 치료할 때에 소화기를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소화가 잘 되게 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걸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뭐 어떤 물질을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첫 번째는 핵산을 만드는데 핵산이 제가 아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그랬잖아요. 퓨린계, 피리미딘계로 나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가지 종류 핵산을 얘가 만들어요,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20개를 만들어요.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뭐예요? DNA는 원본이고, 그 원본을 이렇게 벌려서 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핵산을 탁탁탁탁 붙이죠. 핵산 누가 만든다고요? 미토콘드리아. 핵산을 탁 붙여갖고 이걸 뚝 떼내면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RNA라고 해요. 메신저 RNA. RNA가 나와가지고 핵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아미노산을 갖다가 하나씩 순서에 맞게 순서가 틀리면 큰일 나요. 바로 병이 돼요. 순서에 맞게 쭉 붙인 그것이 단백질, 생명물질. 우리 몸의 모든 생명물질 예외가 없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얼마나 중요해요. 핵산과 아미노산의 생명의 현상의 근원 물질이잖아요. 그 아미노산을 얘가 다 만들어,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와,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세포의 건강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한 거고 세포가 병이 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세포가 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의 건강에 있어서 아까 저는 세포막 얘기하고 세포핵도 얘기했지만은 미토콘드리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세포막 얘기할 때는 세포막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핵을 얘기할 때는 DNA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죠. DNA가 변이가 되면 끝장이다 막 그러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만큼 중요한 게 없어. 핵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을 만드니까. 문제는 뭐냐면 60대가 되면은 얘가 성능이 떨어져요. 성능이. 성능이 4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어도 그게 똑같은 힘을 못 내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얘가 핵선을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럼 뭐 세포가 제대로 구성이 되겠어요? 아미노산을 제대로 못 만들어. 아무리 DNA가 변이가 안 되고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생명물질을 제대로 만들겠어요? 핵산이 부족한데, RNA가 구성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 요즘 영노화, 젊어지는 연구가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거기서도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중요하다.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 가지고 대사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학문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내가 지금 뭐 건강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좀 오래 살까 이거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이거 뭐 꼭 알아야 돼? 그러시겠죠? 이거 모르면은 땡입니다. 땡.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 땡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앞으로 공부는 할 수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는 이 모든 근원이 빛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빛을 담은 게 전자고, 전자를 붙들어맨 게 탄소로 붙들어맨 게 탄수화물이에요. 사실은 탄수화물이 지방되고 탄수화물에서 단백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기본이에요.
요즘 뭐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전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의 모든 구조체가 이 탄수화물에서 이렇게 잘라져 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원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정말 신비한 일인데 그것이 이 밑에 그림이에요. 밑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 NADH 또는 FADH2 이걸 만들었죠. 이건 뭐냐 하면은 빛을 가득 담은 전자를 운반하는 택시 같은 거예요. 운반차에 빛을 가득 담은 전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어온 것은 탄수화물인데 그 탄수화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단백질, 아미노산도 그렇고 전부 다 빛을 가득 담은 그 전자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자를 얘가 운반해요. 운반체가 NADH예요. 조금 이따 영상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꾸 기억하시라고 NADH, FADH2 이거는 말만 어렵지. 이걸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견했으면 전부 한글로 이름을 지었을 텐데 말이죠. 전부 미국 사람이 발견해갖고 이상한 말,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라고.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죠. NADH, FADH2 얘네들이 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차예요. 걔네들이 전자를 이렇게 갖고 와요. 전자를 갖고 오면은 여기 보면은 효소예요. 효소가 네개가 있어요. 네개의 효소가 있는데 여기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ATP라는 게 만들었어요. ATP는 뭐냐 하면은 어,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는 ATP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핵산이 뭐 이렇게 움직이려 그래도 ATP가 필요해요. 핵산이 DNA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려 그래도 ATP가 필요해요. RNA가 딱 붙으려 그래도 ATP가 필요해요. 붙었다가 떨어질 때도 ATP가 필요해요. 얘가 이동할 때도 ATP가 필요해요. 아미노산 접속할 때도 ATP가 필요해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우리 몸에서는 모든 생명 활동, 음, 모든 생명 활동의 에너지원이 ATP예요. 그러니까 전기랑 마찬가지. 집에서 전기가 뚝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아파트도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TP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루에 내 몸이 만들어내는 ATP의 양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 내 몸에 ATP를 얼마나 만들어내냐 하면은 평균 한 사람당 50kg을 만들어내요. ATP가. 얼마나 작은 분자인데 이걸 50kg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 몸속을 조사해 보면은 ATP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만드는 족족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이 안에서 ATP를 엄청 쓰는 거예요. 제가 눈을 한번 깜빡깜빡해도 네빌라르는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ATP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슨 말이지 생각하는데도 ATP 엄청 쓰는 거예요. ATP를 50kg라고 하면은 내 몸무게만큼 제가 50kg보단 더 많이 나가요. 근데 아무튼 내 몸무게만큼 많은 ATP를 만드는데도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만큼 ATP를 엄청 많이 써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ATP가 부족하다. 그건 뭐 혼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자꾸 신경질 내고 짜증나는 사람 있죠. ATP가 부족해서 그래요, 뇌에서. 뇌에서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ATP가 안 부족하면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생각은 해야 되는데 ATP가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갖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성격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몸 안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서 온갖 장부가 다 움직이죠. 움직일 때마다 ATP가 들어가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안에 소화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액을 만들 때도 ATP가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이 ATP를, 미토콘드리아만 만들어요. ATP를. 아, 바깥에서 만든다. 바깥에서 조금 만들긴 만들어요.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포도당 한 분자 가지고 세포질 안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 가지고 ATP 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얘는 포도당 한 분자 가지고 ATP를 36개를 만들어요. 물론 이제 조금씩 달라요. 뭐 32개, 34개, 보통 36개까지 만들어요. 하나 가지고. 그래서 얘가 ATP를 제대로 못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늙는 거예요. 바로 늙는 거예요. 바로 노화가 오고 병이 걸렸는데 안 나. 병이 걸렸는데 안 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뭐 세포 소통,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핵산을 만든다,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 다음에 빛을 꺼내서 ATP를 만든다. 제가 지금 빛을 꺼내서 ATP를 만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빛의 근원이 뭐냐? 식물이 680나노미터, 700나노미터짜리 파장의 빛을 받아들여서 전자에 담은 것. 그 전자를 NADH, FADH가 싣고 와서 여기 이 네 개의 효소를 통과시키면서 ATP가 만들어져요. 자, 아,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이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와, ATP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ATP가 일을 못하면은 세포는 꽝이구나. 그죠? 그 뭐 DNA, 뭐 RNA 제대로 만들어지지를 않아. 그죠? 핵산. 그 다음에 DNA가 RNA를 전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미노산이 부족해. 그러면 생명물질 못 만들어. 아예 아무것도 안 돼. ATP가 부족해. 그럼 아무것도 안 돼. 뭘 만들기는커녕 그냥 서 있기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핵심은 뭘까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현재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중에서 노화가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NADH라고 하는 전자를 운반하는 효소의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60대 이후에 그게 거의 40%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NADH를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비타민 B12, 비타민 B12를 가지고 보충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 싱클레어 교수가 그게 아니라 NMN을 먹어야 된다. NMN 형태로 먹어야 된다. 네, 그런 이론을 처음 냈죠. NMN하고 레스베라트롤하고 또 몇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일단은 수명을 뭐 얼마나 연장하냐 여기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세포를 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을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은, 너무 잘 만든 영상이라서,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음, All eukaryotic cells, from yeast to those that make up the human body, contain membrane bound organelles with specialized functions. Mitochondria are double membrane organelles that harness most of the 미토콘드리아예요. energy that cells need to grow and 이제 reproduce.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All of 여러분들이 this energy comes from 뭐 reactions 다 that 잘 take place in the inner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제가 mitochondrial 잘 못 membrane.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줄이고 제가 대신할게요.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이에요. 미토콘드리아 막이에요. 이중으로 돼 있다 그랬죠? 세포막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인지질 이중막인데
인지질 이중막인데 이게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안쪽이에요.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이게 내막이니까 내막이 있고 외막이 있으니까 이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 공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막이니까 내막 있고 외막이 있는데 외막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 이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게 뭐냐 하면은 양성자예요. 양성자. 자, 양성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톤이라고 돼 있죠. 양성자인데 이게 이제 이게 내막 음, 막한 공간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와, 신기한 일이 벌써 실제로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다가 뭐가 빙글빙글 자꾸 돌아가. 뭐가 자꾸 돌아가는 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ATP 중합 효소라고. 여기서 ATP가 만들어져요. 이 파란 거 보이죠? 이게 ATP예요.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미토콘드리아의 막에서 이게 내막이고 이게 이 바깥에 이쪽에 막이 있으니까 막간 공간이고 여기서 양성자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게 ATP예요. ATP가 도대체 뭘까? 음, 책에 안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음, 천천히 보기로 해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현상이냐, 만일에, 이게 전자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전자의 소통이 잘 안 돼갖고, 이게, 양성자가 여기에 가득 차면은 세포가 자살하게 돼 있어요. 양성자에 가득 차면은, 그게 바로 세포의 내독소예요. 자살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아까 네 개의, 효소가 박혀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ATP를 만드는 중합 효소고 여기에 콤플렉스 1, 콤플렉스 2, 콤플렉스 3, 콤플렉스 4, 1, 2, 3, 4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아까 운반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운반차 이름이 뭐예요? NADH. 하나는 FADH2. 콤플렉스 1에는 NADH가 빛을 가득 머금은 전자를 갖고 와요. 콤플렉스 2에는 FADH2가 전자를 가득 먹으면, 빛을 가득 먹으면 전자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양성자가 여기로, 그러니까 막 공간, 이중막이니까 막 공간으로 들어가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ATP가 만들어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실 거냐? 저걸 내가 알아야 되나? 저거 왜 알아야 되지?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건 아실 테니까. 자, 어쨌든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양성자가 막간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빠져나가겠어요? 얘네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빠져나가냐 하면은, 음, 자, 우선은 FADH2가 이리 갖고 와서 전자를 이리 갖고 오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작용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NADH는 이리 갖고 와서 1번으로 갖고 왔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양성자가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양성자가 이쪽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일이 들어가면서 이걸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일이 안 빠져나오고 여기에 가득 차면은 그게 산화된 세포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 죽게 돼 있어요. 세포가 금방 죽어요. 그냥 뭐 한참 있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죽어요. 자, 어쨌든 빛을 가득 담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전자가 나타났어요. 전자가 여기도 오고 여기도 와요. 네, 하나는 이리 오고 하나는 이리 오는데 이리 오든 1번에서 3번으로 다 모이죠. 3번에서 모인 다음에 얘가 4번으로 가요. 이 과정에서 이가 4번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어, 전자가 여기 그러니까 빛을 가득 담은 전자잖아요. 얘가 이제 빛을 다 쏴줘야 돼요. 다 쏴주고 빛을 다 쏴준 전자가 이리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일이 들어와서 이걸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양성자가 남아요. 전자가 많아도 독이 되고, 양성자만 있어도 독이 돼요. 이때 이제 산소가 들어와가지고, 걔네들 양성자 전사를 합쳐가지고, 양성자 전자를 합치면 수소가 돼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물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세포가 살아남는 거예요. 산소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가슴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쓰다 남은 양성자와 전자, 가만 놔두면 독이 되니까 얘를 붙들어가지고 물로 변하게 해서 독이 안 되게 하는 게 산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잠시만 안 돼도 세포가 죽어요. 그만큼 결국 이제 전자와 양성자의 문제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 영상의 설명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광합성에 의해서 빛을 가득 담은 전자를 미토콘드리아가 흡수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시켰을 때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힘으로 양성자들이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요. 와, 얘가 뭐예요? NADH. NADH가 전자, 빛을 가득 담은 전자를 이리 갖고 와요. 이리 갖고 오면은, 이게 이제 효소니까 어떤 구조체잖아요. 처음 딱 들어오면은 조금 어리버리한 상태에다가 툭툭툭툭 NADH, 빛을 담은 전자. 네. 이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어쨌든 전자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놀라운, 이런 영상이 없어요. 놀라운 설명을 내가 해요. 어서, 어서. 여기서 이제 NADH가 전자를 이렇게 해서 이 전자가 딴 데로 움직이지 못하게 탁탁탁탁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없으면 바로 튀어나가요, 전자는. 오면서 여기서 전자가 뭘 가득 담고 있다 그랬죠? 빛을 가득 담고 있죠. 전자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빛을 쫙 뿜어줘요. 쫙 뿜어요. 그러면은, 예, 양성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쫙 모여서, 막강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양성자 여기 가득 차면 세포 죽는다 그랬죠? 이리 가득 모였다가 다시 아까 ATP 중화효소로 가서 이렇게 여기서 받은 빛을 내뿜어 줘야만 그것이 ATP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건 정말로 아주 직관적으로 탁 알아챌 수 있게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이것이 바로 식물이
빛을 받아들인 680나노미터, 700나노미터의 그 빛을 전자에 담아서 이 전자가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 빛을 담고 빛을 뽑아 쓰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빛이 에너지가 돼서 ATP가 되었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의 근원이 뭐다? 빛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누가 한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거예요. 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 꼭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한 두 번, 세 번 보시고, 3个包给你做好吃。 예, 이것이,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아미노산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여기서 핵산과 아미노산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20개의 아미노산이 이건데, 결국 이게 연결된 게 생명물질이거든요. 얘를 미토콘드리아가 다 만든다. 이 원재료를 만드는 게 미토콘드리아다. 어, 요약합니다. 세포막은 방어하고 결합하고 소통한다. 제일 중요하다. 세포핵은 정보를 보존하고 증식하고 수명이 있으니까 증식하고 계속 분정식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전사해서 아미노산이 결합되게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핵산 아미노산 에너지를 만든다. 세포막이 제일 중요하다. 세포막이 제일 중요하다. 세포핵이 정말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래, 그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이겼어요. 그럼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세포막에서, 세포핵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게 진짜 치료예요.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세포핵에서 세포가 어떻게 직접 이런 걸 만드는가, 생명물질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